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을 이제 공격하면서부터 양국의 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타격 그리고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공습을 개시를 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이 핵을 보유했을 경우에 자국의 안보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란이 핵을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란과 미국이 이제 핵 협상에 나서면서 뭔가 타협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뭔가 양보를 해주고 나름대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현재 공격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군기를 침투시키기 전에 다수의 드론 그리고 첩보원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란의 대응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테헤란 인근에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방공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시설들을 타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투기가 침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요 전폭기들이 한 300여 기 정도를 이스라엘 공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0기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이란 내의 여러 가지 핵시설 그리고 중요한 핵심 군수시설들을 타격하는 동시다발적인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핵시설 그리고 이제 방공시설 등을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반격에 사용될 수 있는 지대지 탄도탄 기지 그리고 자폭드론 샤헤드죠. 이런 자폭드론 생산 기지 등등을 이제 공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때 정도에서는 이란의 주요한 유류 저장 시설 그리고 정유 설비 등등을 공격을 해서 이란의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을 낮추는 이러한 작업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지난 6개월 전부터 잘 준비됐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올해 4월 정도에 공습을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짜여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 달 반 정도가 지연이 돼서 6월 초에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정말 이제 철두철미하게 잘 짜졌느냐 아니면 또 급조된 것이냐라는 또 논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요한 타격표 중에서 이란군이 과거에 쓰다가 지금은 폐기해서 버려놨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 TL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하는 그러니까 이미 전술적인 가치를 상실한 버려진 무기 체계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현상들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좀 급한 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종 목표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이스라엘이 공습 이전에 미국에 통보를 하면서 이란이 가장 주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핵 농축시설 콤이라는 지역의 화강암 밑에 거의 한 지하 200m 정도를 이제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핵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공습을 해서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화강암 층에 지하 100m 이상의 이런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GBU-57 같은 아주 초거대한 관통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죠. 설사 미국이 이러한 지금 관통탄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보유한 F-15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는 나를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BU-28 같은 일반적인 관통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한 번에 저 깊은 심도에 있는 것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탄을 투하해가지고 지하 한 20m 정도까지 공간을 열어놓은 다음에 다시 그 구멍에다가 또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무리 지하의 기지에 있어도 그 기지에서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제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통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초강력 폭탄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인공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붕괴를 이제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 농축 시설 자체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때까지 공격을 지속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한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초반에 기습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방공망 대부분을 이제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F-35라든지 F-15라든지 여러 가지 타격력을 이 지역까지 보내는데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단기적인 목표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핵 능력 제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미국이 지금 이제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판 자체를 뒤흔들어서 깨버리는 데 더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란은 당초에 이제 어제죠. 일요일 날 원래 미국 측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6번째인가요? 이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협상 모드로 계속적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이란 정권을 이제 바꾸겠다. 즉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제 핵 저장 시설, 핵 농축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 이외에 현재 이란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날려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그러니까 이제 이란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해도 한 15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참모총장,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이란의 정보기관 수장 등등 해가지고 15명 이상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밀한 타격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람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자폭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대지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침실만 정확히 때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폭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군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란 공군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란 군 관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회의장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밀한 타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이러한 방식도 택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는 이란의 모든 요인들의 어떤 핵심 동선, 움직임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관계자라든지 정보 당국 관계자뿐만 아니고 이란의 이제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공격에 대해서 당연히 이란은 이제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든지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그리고 F-35를 운영하는 이제 공군 기지 등에 대한 타격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내가지고 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포화 공격, 세츄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방어 능력을 잃고 타격을 이제 받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순위를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진짜 위험한 목표물만 공격을 하고 나머지는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냥 넘겨보내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미사일들이 이제 타격을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시설들을 타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상당히 요격 효율이 좋았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요격 효율이 좀 낮아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이란은 총 5번의 이제 재파 공격, 그러니까 5번의 웨이브를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방공망을 이제 무력화시키거나 침투하는 시도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미사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초음속 탄도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을 타격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수의 탄도탄을 이제 보유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체적인 방공망을 강화하는 거에 맞춰서 이것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막 가드르라든지 에마드라든지 케이바르세칸 이런 이름들의 이제 다양한 탄도탄들을 이제 보유를 해왔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이제 다 쓸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2단 미사일을 주로 활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이제 이런 미사일로 점점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들을 보고 있으면은 북한의 미사일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기술 교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배치되는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입하는 탄두가 이제 기동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발사하는 여러 미사일들을 이제 기동력으로 움직여 가지고 이제 회피하는 이제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점점 개량을 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한꺼번에 대량의 200발, 300발 이렇게 이제 밀어넣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이란군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즉 발사대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란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지들, 발사 기지들 중에 일부를 타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된 용량으로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꺼번에 300발, 500발 이렇게 이제 발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십 발 규모 정도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란도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미리 이제 샤헤드 같은 저가의 드론들을 날려보내고 이 드론들이 목표 상공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서 비싼 탄도미사일들이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샤헤드 같은 경우는 주로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기보다는 아파치라든지 이런 아니면 F-16이라든지 이런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요격을 이제 하는 원거리에서 미리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아이언돔 같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격을 하고 대신 탄도미사일은 이제 LO3 같은 고가의 이제 정밀 미사일을 통해서 저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이러한 전술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창과 방패의 이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랑달랑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란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 정보 당국의 이제 그동안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한 2,000에서 3,000발 정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은 한 2,000발 정도 내외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2차례 정도 서로가 티격거렸죠.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한 700~800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번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한 1,000여 발 정도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기고가 이제 성통 비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이란은 자기들이 한 달에 한 200~300발 정도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제 그러한 생산 기지를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했던 전체적인 투입된 규모를 보면 이란의 이제 반격 능력은 상당히 제한된 역량만 남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측이 이제 미사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턴제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하고 다시 한쪽이 공격을 하고 하는 서로가 이제 장군 멍군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왜 하필 지금에 이 시점에서 공격을 했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집중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5년 6월이라는 현 시점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기도 하고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기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유력한 가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0월 달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보다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쪽에서 보고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란이 실질적인 핵 능력, 즉 핵무기 제조에 바로 문턱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주 내에 이란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 이제 전면전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면서 이란이 뭐 헤즈볼라를 비롯한 하마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란까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적인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인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2년 동안 전개됐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요인도 있습니다. 보다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란의 방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무력화된 시점을 노렸다라는 이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뭐 반격도 했고 그다음에 방어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탄도미사일을 상당 부분 소모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산 설비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무기고가 지금 비어 있고 반격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제 전술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중동 내에서의 이스라엘 입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자지구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계속 고립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휴전으로 들어갔다가 이 휴전을 지금 깨고 이 가자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전투를 지속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난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자지구에 몰려있는 국제적 시선을 이제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어떻든 중동 해체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제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가자지구에서 돌려서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저하됐던 것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라 라고 하면 협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즉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거는 조건으로 뭐 제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가는 이러한 방안을 당연히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결국 시간을 더 두면 10년, 15년 후에는 또 핵무기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작업은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격을 이제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미리 알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사전 통보는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나름대로의 정보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든 미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공격은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6월 12일 날에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의회 해산과 관련된 투표가 있었습니다. 즉 의회 해산, 과반이 찬성을 해서 우리 해산하고 다시 투표하자. 그러면 내각제 국가는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해서 다수당 이 돼서야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의회 해산과 관련된 투표에서 반대 61표 그리고 찬성 53표로 인해서 부결이 됐어요. 유대교 정당들이 처음에 이야기와 달리 나중에는 의회 해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나섰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번 선거가 내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이전에 뭔가 확실한 성과를 올려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판단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의회 해산 투표가 부결된 직후에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그러면 보복하는 게 일단 전술적,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도탄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두들기는 이러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는 요격을 당하면서 당초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그리고 오만 이 사이에 위치한 폭 한 50km 정도의 해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만하고 이란이 이 해협 절반을 각각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의외로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탱커,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들이 안심하고 다닐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폭은 한 9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km에 유조선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모습들을 지금 지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적을 표시하면 저렇게 쫙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조선들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이 9km 정도의 요 폭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상의 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할 때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원유를 싣고 나올 때 이용하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 폭이 3km예요. 그래서 진입에 3km, 그 다음에 출구가 3km, 그리고 가운데 3km는 이제 완충지대, 차선으로 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9km가 전부 다 이란 영해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 50km 정도에 이르는 전체를 다 봉쇄할 필요 없이 자기 영해에 있는 한 9km만 틀어막으면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상당 부분을 틀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폭 9km 정도를 이제 기뢰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만 깔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소외 작전을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깔면 한 100개 정도 깔아놓으면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국제적으로 이렇게 배들이 다니는 통항로를 기뢰를 깔아서 봉쇄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긴 다 이란 영해예요. 그러니까 이란 바다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막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해라 하더라도 무해한 배들, 그러니까 군함이라든지 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배들은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어려운 말로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배가 무해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바다를 소유한 영해 국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테러리스트,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민간 상선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할 수 있어라는 명분으로 하나하나 유조선들을 세워놓고 검문을 실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적체가 돼가지고 배들이 못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 비하면 영향력,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지금도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그리고 당연히 이란까지 6개국이 생산하는 원유의 85%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많은 양이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로 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하는 원유의 73%,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2%,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43%의 원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 쪽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견제하는 활동도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휴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려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이 그러거나 말거나 당분간은 지켜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에서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준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되자 여러 나라들이 바빠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바빠진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전체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절반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수입량의 한 12.6% 정도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하루에 한 140만 배럴 정도가 이란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원유 공급이라는 중요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이스라엘 양쪽과 접촉을 하면서 지금 중재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란 미사일 요격전에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패트리어트 포대나 사드 포대를 이제 이스라엘 근처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요격 작전을 지원을 해주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성의 표시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해주는 게 이스라엘이 이뻐서 해준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미군 기지라든지 미국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다라는 개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에 동참해달라라는 이스라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 세력을 인도양에 이제 지금 배치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상 타격 능력을 갖춘 이제 잠수함들도 지금 많이 배치를 해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디로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조용히 지켜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여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쟁을 그만해라, 양쪽을 말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관심의 눈은 이제 러시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이 제공해준 샤헤드 드론 자폭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당장 자기가 급해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쪽 다 지금 중요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러시아와 이란이 훨씬 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구소련 시절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는 의외로 끈끈하거나 친밀한 그러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기도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해서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중동 국가 여러 나라들의 입장들을 반영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 개입 의사는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약간 엉거주춤한 그러한 자세 속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물밑 대화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주변 국가 뭐 튀르키예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도 뭔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는 결과는 이렇고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되게 수모의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체면이 많이 깎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공격을 중단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공격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세니까 좀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거죠. 그만큼 사실 이란의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말 괘씸하고 정말 무슨 수를 쓰든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에 다 제껴놓고 냉정하게 보면 다시 테이블에 누구와? 미국과 마주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핵협상을 전개를 해서 여기에서 타결만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수모라든지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란 내 협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그러한 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뭐 핵시설을 포기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부적 논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공습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날아간 거 이거 그냥 포기하자.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부의 강경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미 구호라든지 반 이스라엘 구호가 난무하겠습니다만, 시간이 한두 달만 지나면 이란이 의외로 유화적인 국면으로 나서면서 미국과의 다시 협상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상군 같은 경우는 이번 작전에 당연히 투입이 안 되겠죠. 너무나 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의 가자지구, 하마스 이런 전투를 치르면서 매우 큰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죠. 상대적으로 좀 피로감이 덜한 이제 공군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지금 이번 타격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을 과연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2주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요. 2주 동안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할 거냐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이스라엘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참에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똘똘 뭉쳐서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장기화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간 텀을 더 길게 놓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관 이스라엘이 뒤통수를 때리든 어떻든 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재를 시리아에서 얻어낸 것처럼 한꺼번에 아니면 상당 부분 해제하는 성과만 얻으면 시간은 이란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달리 제조업 기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만큼의 충분한 좋은 인력, 인재, 그리고 이것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재에서 풀려서 정상화 국가, 정상 국가로의 궤도에 진입하면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러한 국가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이 아니고 10년, 15년 또는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현재의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생각해서 뭔가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면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이란이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한 이스라엘과의 총력전에 나설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갈릴 것이고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이란을 무력화시키거나 무릎 꿇릴 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히 서로가 주고받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변화를 과연 누가 잘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질서를 새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 변화되는 질서가 100% 이스라엘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5차 중동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마타도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만큼 이게 맞죠? 엇갈린 정보도 많습니다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고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